작년 연말부터 올해 이런 바이오텍 주가들이 불을 뿜고 움직이고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400%, 4배가 상승을 했습니다. 요 바이오텍 그래프는 다른 게 아니고 알토젠 딱 보면 다른 것보다는 결국은 올해는 바이오텍 기업에 투자를 해야겠다. 지수보다도 퍼포먼스가 높고 다른 제약 바이오 섹터들보다도 퍼포먼스가 높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울 때 1998년 IMF 때부터 지금까지 금융시장에 있어온 이희건 대표고 지금은 이희건 경제TV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유독 어려운데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할까요? 네,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섹터나 종목 장세입니다. 지금 섹터나 종목 장세라는 걸 딱 보여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지금 화면을 딱 보시면 표가 딱 나는데 지금 보게 되면 왼쪽에 있는 게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8월 5일 날 정말 크게 한번 급락 후에 지금까지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8월 5일 급락 후에 반등을 하려다가 지금까지 강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나타내냐고 하면 시장에 시가총액이 제일 큰 삼성전자가 하락을 하게 되면 당연히 지수도 하락을 해야 되지요. 하지만 지수는 하락을 안 하고 버텼다. 그건 다른 섹터나 다른 종목들이 큰 종목들 중에 상승을 하면서 지수를 붙잡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지수를 견인하고 강하게 가는 섹터, 이런 섹터에 일정 부분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섹터들은 지수가 상승을 할 때 주도주로서 강하게 상승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섹터가 어떤 섹터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른 것보다 지금 8월 5일부터 10월 25일 이 사이에 보면 코스피 지수는 5.80%, 사실 급락에 비해서 상승한 것도 아니고요. 옆으로 횡보를 했고 그 외에 바이오, 2차전지, 조선, 반도체, 자동차 콘텐츠 쫙 있는데 제일 강하게 상승을 했는 게 바이오입니다. 보게 되면 바이오 중에서도 SK바이오팜이 50% 상승을 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9%, 셀트리온은 한 2% 정도 지수 대비 약했지만 어쨌든 바이오 섹터가 1차적으로 제일 강하게 상승을 했고 두 번째는 2차전지입니다. 2차전지도 물론 차별화가 있지만 대형주인 LG에너지솔루션이 20% 이상 강하게 상승을 했고 또 반대로 삼성 SDI는 한 6% 정도. 그래서 차별화는 나오지만 그래도 강하게 가는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 조선주 중에서는 HD한국조선해양이 16%. 또 물론 요 중에서도 차별화가 있지만 어쨌든 강하게 가는 섹터는 바이오, 2차전지, 조선주 요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상대적으로 약한 섹터는 사실 조금 아쉽지만 또 개인 투자분님들이 많이 매수한 삼성전자 가장 약세로 움직였고요. 그리고 자동차나 콘텐츠가 약했습니다. 따라서 요렇게 분류를 해서 보면 오늘 제가 여기에 왜 강하게 움직이고 또 어떤 게 대장주고 그 이유를 알면 여러분들이 접근을 할 수 있으니까 섹터별로 딱 정리를 해왔으니까요. 한 15분 정도 투자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섹터에 대한 이해도가 확 높아질 거라고 자신을 하니까 한번 투자를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가장 강하게 가는 섹터 먼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바이오주 매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사실 바이오주들은 사실 한 번 상승을 할 때는 정말 강하게 상승을 하고 대박이지만 고점에서 잘못 매수하면 정말 쪽박도 차고 그래서 변동성이 워낙 큰 섹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불호가 딱 갈리는 섹터고요. 하지만 여러분 한 10년 정도, 한 2014년부터 지금까지 10년 정도 길게 해서 보면 10년 전에 바이오 섹터하고 코스닥 섹터하고 같이 시작을 했다면 바이오 섹터가 지수 대비 항상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바이오 섹터는 우리 시장에 코스닥에서는 바이오 섹터가 매수가 가능한 섹터고요. 반대로 미국장, 또 미국장 많이 또 투자를 하니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강하게 상승을 할 때 바이오텍은 의외로 상승을 못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시장에서는 바이오가 사실 그렇게 퍼포먼스가 내기는 어려웠고요. 우리 시장은 강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앞에 말했지만 변동성이 워낙 심하고 또 가는 종목만 가기 때문에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되는지가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당장 올해만 보면 지수 대비 코스피 바이오가 강했는지 코스닥 바이오가 강했는지 또 요점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일단 왼쪽에는 지난 세기 코스닥 지수인데 코스닥 지수는 100 기준으로 보면 올해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기 때문에 강하게 가졌으면 좋지만 어쨌든 지수 측면에서는 아쉬운 점이 크고요. 대신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코스닥 제약 바이오 관련주입니다. 보면 올해 오히려 상승을 했고 지수 대비 훨씬 큰 수익 났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보면 바이오가 주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코스피 지수하고 코스피 의약품 차트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 올해. 거의 뭐 상승도 못하고 그 자리인데 코스피 의약품도 지수 대비는 강하지요. 대신 보면 코스닥 쪽이 훨씬 강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으니까 사실 코스닥 바이오 쪽에 관심을 가졌을 때 올해는 퍼포먼스가 높게 나왔고요. 또 사실 바이오가 움직인 게 올해 큰 세 축이 있었습니다. 세 축. 그 중에 하나는 바이오텍, 쉽게 말해서 바이오 신약을 개발을 하는 기업들. 이런 바이오텍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는 측면이 있었고 또 두 번째는 미국 생명보안법이죠. 거기에 수혜를 받는 측면이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움직였고요. 하지만 전체적인 통계를 내서 보면 역시 뭐 가장 기본인 바이오텍 관련주들이 워낙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섹터들 통계를 내서 어느 섹터가 강하게 움직였는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딱 그래프가 보면 뭐 지금 바이오 지수, 그 다음에 대형 바이오, 전통 제약사, 그리고 바이오텍 네 종류를 그래프를 나타냈는데 바이오텍 지수가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 2023년 1월부터 작년 상반기 또 하반기 접어들 때까지는 큰 변화가 없이 네 축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다가 작년 연말부터 올해 이런 바이오텍 주가들이 불을 뿜고 움직이고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400%, 4배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 바이오텍 그래프는 다른 게 아니고 알토오젠,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를 합산시킨 거고요. 어쨌든 시장 중심에는 이런 바이오텍 주가 움직임이 있다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형 바이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 묶었는데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좀 움직임이 나왔지만 셀트리온이 거의 사실 못 움직이면서 좀 상승률이 약한 측면이 있고요. 그렇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한 30% 정도 상승을 했다 보여지고 그 다음 전통제약사 여기도 한미약품이나 유한양행, 종건당, 동아에스틱, 대운제약 이런 종목인데 한 30% 그 다음 제약바이오 지수도 한 30% 그래서 딱 보면 다른 것보다는 결국은 올해는 바이오텍 기업에 투자를 해야겠다. 그렇게 했을 때는 지수보다도 퍼포먼스가 높고 다른 제약 바이오 섹터들보다도 퍼포먼스가 높고요. 그러면 왜 이런 바이오텍도 뭐 작은 이제 막 개발을 하는 기업부터 또 크게 개발을 해서 뭐 빅파마들한테 기술 수출을 하는 기업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요 중에서 어떤 바이오텍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그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바이오 지수를 길게 해서 제가 한번 가져왔거든요.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길게 해서 보여주면 결국 한 10년인데 코스닥 지수는 그대로지만 바이오 지수는 상승을 해 있는 위치입니다. 상승을 해 있는데 근데 보면 중간중간 한 번씩 강하게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다가 또 확 조정을 받았다가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시점에 따라서 수익률이 크게 차이점이 나고 또 확 빠질 때 들어가면 또 못 견뎌서 손실도 크게 나고 그래서 변동성이 큰 섹터다 설명을 드리고 지금 보면 이제 오랜 조정을 받고 막 상승 쪽으로 전환을 하려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2015년대부터 그 다음에 한 18년까지 크게 상승을 했는데 이때는 바이오 뭐 임상 실험을 하고 개발만 한다.
그러면 사실 기술력하고 상관없이 와 무조건 성공하겠다 이런 게 강했기 때문에 거의 바이오 제약 만들거나 이런 바이오텍 기업들이 대부분 상승을 할 때입니다. 그때 이때는 사실은 종목 선정보다 바이오 섹터 매수한다는 자체가 수익을 냈으니까요. 하지만 2018년부터 강한 조정을 받았거든요. 이때 조정 원인은 다른 게 아니고 임상 3상에서 많은 기업들이 실패를 합니다. 즉 바이오가 무조건 성공하는 게 아니구나. 어려운 섹터구나. 그러면서 주가 조정이 강하게 나왔고요. 그러다가 코로나 위기가 터지면서 진단기라든가 다른 바이오 쪽이 강하게 가면서 또 한 번 불을 뿜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특수가 잦아지면서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이번에 다시 반등이 나오는데 이번 반등은 앞에 3상 실패라든가 이런 걸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기술력이 있는 기업 중심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걸 보여주는 게 그래프에서 붉은색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이 붉은색은 다른 게 아니고 기술 수출 금액입니다. 누적 기술 수출 금액. 이 기술 수출은 바이오 열심히 제약 개발을 해가 시장에 성공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빅파마 기업들, 대형 글로벌 제약사들이 그런 기술을 사는 거죠. 돈 주고. 그래서 그 수출이 누적적으로 계속 증가를 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력으로 바탕으로 이번에는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좀 약하고 이름 없는 이런 쪽보다는 기술 수출이 가능한 기업 또는 기술 수출을 한 기업 여기에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를 했을 때 큰 수익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기술 수출이 한 기업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프는 임상, 유한양용 같은 경우는 상용화 단계까지 화살표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가 나타내고 그 앞에는 빅파마, 기술 수출을 사간 기업이고 맨 앞에는 이제 기업이죠. 따라서 이렇게 기술 수출을 한 기업에 1차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물론 이런 기업들이 워낙 상승이 돼 있지만 어쨌든 이번 시장은 이런 기업입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유한양행이나 알트오젠, SK바이오팜, SK사이언스, 한미약품, 종건당, 미각행바이오, LLB바이오, 펩트론드. 최근에 펩트론도 기술 수출을 하면서 워낙 강하게 갔고요. 그래서 만약에 너무 높다 이러신 분들은 바이오 중에 임상 한 2상 정도의 수출 가능한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이런 기업들 주가도 어느 정도 상승하고 이런 기업들을 열심히 연구해서 한 2개 정도 해놓고 하나가 기술 수출이 된다면 그 중에 하나라도 그러면 급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석을 하고 기술 수출이 가능한 기업 아니면 기술 수출이 되는 기업 중에 눌림이 나오는 종목 이렇게 전략을 펼쳤을 때 가장 낫고 그리고 너무 높으신 분들은 그래도 규모가 있는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차트적으로 보면 이제 바닥권에서 하단 박스권을 돌파하는 위치니까요. SK바이오팜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라 설명을 드릴게요. 조선주 매매의 핵심 전략과 관심 종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조선주들도 사실 원래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지수들은 거의 상승을 하지 않았는데 조선주들도 많이 상승을 했는데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는지 또 왜 상승을 하는지 또 언제까지 상승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딱 보면 요 그래프 2개가 조선주들이 왜 상승을 했는지를 딱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딱 보면 왼쪽이 배 한 대 만들면 얼마에 팔 수 있느냐 신조선 가격입니다. 이 신조선 가격이 계속 2021년부터 상승을 했습니다. 즉 배를 만들면 비싸게 팔 수 있다. 배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은 조선업종에서는 가장 큰 호재지요. 그리고 이게 가장 활황인 2008년 고점까지 상승을 했고요. 옆에 보시는 것은 배 만들 때 많이 들어가는 후판, 7강이죠. 후판 가격 그래프입니다. 후판 가격 그래프 보면 2021년부터 계속 하락을 합니다. 이 얘기는 배 만들 때 들어가는 후판은 하락을 했고 배 가격은 상승을 했다. 영업이익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이런 영업이익이 좋아지기 때문에 주가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신조선 가격이 2008년 고점까지 왔는데 2008년처럼 이렇게 하락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 부분도 걱정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장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렇게 보면 됩니다. 2008년도에 조선 상사 영업이익이 고점이 2008년도가 아니고 신조선 가격은 하락을 했지만 2011년도에 영업이익이 제일 고점이랐습니다. 3사 합쳤을 때. 왜 그렇게 되냐 하면 비쌀 때 수주를 해놓고 이 수주가 바로 영업이익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니고 배를 한 3년 만드는 단계에 계속적으로 반영이 되니까 3년 뒤가 가장 실적이 피크를 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신조선 가격이 치고 못 가고 설령 꺾이더라도 조선기업들의 영업이익은 2025년, 2026년까지는 좋아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실적 시전에 만약에 조정을 받고 이렇게 되면 매수를 했다가 또 실적 시전이 좋아지면 호실적을 바탕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또 조선업 바라볼 때 키포인트로 하나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러면 2008년도 보면 조선주들이 정말 불을 뿜고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신조선 가격이 비슷하니까 불을 뿜고 상승을 할 수 있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그때하고 많이 상황이 크게 한 2가지 정도 변화가 생겼거든요. 그 변화를 알면 우리가 또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어떤 섹터에 또 조선중에 접근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고요. 먼저 너무 큰 기대를 하기 어려운 첫 번째 이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은 신조선 가격이고 밑에 붉은색은 조선주 시가총액입니다. 보게 되면 신조선 가격이 2008년하고 비슷하게 왔고 여러분들이 조선주 차트를 보면 아직 2008년도 급등을 할 때보다 훨씬 낮은 위치입니다. 그렇지만 시가총액은 많이 올라와 있죠. 이거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고 하면 여러분 조선주들이 어려울 때 유상증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발행이 많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만 올라도 시가총액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즉 펀더멘탈의 부담을 받을 수 있고 또 과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기업 분할을 하면서 또 회사가 늘어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합치면 시가총액이 벌써 밸류 자체가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적인 위치만 보고 정말 대박이 날 거다 이렇게 보게 되면 생각하는 것만큼 뭔가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말했지만 실적이 2, 3년 좋아지고 아직 시가총액이 과거만큼 올라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저 점진적인 상승을 본다. 그런 측면에서 조선주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게 되면 어떤 섹터에 접근을 해야 되냐? 그것도 중요하죠. 그건 지금 조선업황이 2008년하고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그걸 보면 우리가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데요. 2008년도 때는 사실 우리가 세계 1위랐습니다. 그때 일본이 올라오다가 꺾이고 우리가 장악을 하면서 정말 수주를 싹쓸이를 하고 조선주들이 정말 불을 뿜을 때죠. 그러면 지금 조선 상황은 어떻게 돼 있느냐? 업황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업황 상황입니다. 지금 업황 상황을 보게 되면 여러분 중국 2023년 기준으로 보면 신규 수주 같으면 중국이 66%를 차지했고 우리가 19%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 때는 우리가 1위랐지만 지금은 2위고 중국이 워낙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절반 이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하고는 많이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한 상승보다는 점진적인 상승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중국이 강할 때는 어떤 전략을 펼치느냐? 첫 번째는 중국이 수주를 워낙 많이 하고 삭스리를 하기 때문에 중국 자체에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중국 쪽에 부족한 걸 많이 수출하는 조선 섹터,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중에 가장 많이 수출을 하는 섹터는 엔진입니다. SG, 조선 엔진입니다. 그래서 엔진 수출하는 기업 관심을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중국이 수주를 많이 했지만 아직 기술력은 우리가 앞섭니다. 그래서 고부가 가치 선박이죠. 특히 선박도 이제 환경 규제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연료 추진선, LNG 연료 추진선 이런 LNG 선박
이런 쪽에서는 우리가 수주를 거의 대부분 갖고 아직 중국이 거기까지가 못 올라왔습니다. 따라서 중소형주 중에서는 LNG 선박 관련주 이런 쪽에 또 관심을 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보면 크게 보면 코스피 지수보다 강하게 가는 대형주, 지수보다 퍼포먼스가 있는 대형주에 첫 번째 관심을 가지고, 두 번째 엔진, 조선 엔진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고, 세 번째는 LNG 또 관련 중소형주에 관심을 가지는데, 대표적인 기업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형주 중에서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 것은 HD 한국조선해양이고 HD 현대중공업입니다. 이번 주에 조정을 받았지만 지수 대비 훨씬 강하고요. 하나오션이라든가 삼성중공업은 지수 대비 그렇게 상승하지 못했는데 HD그룹, HD현대그룹 관련주들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조선주에 관심이 있으면 이런 종목들이 조정 나올 때 시장이 가장 강하게 갔던 애들이 조정 후에 또 강하게 가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관심을 가져야 되고, 엔진 섹터에서도 보면 여기도 HD현대그룹이죠. HD현대 마린 엔진이 하나 엔진이라든가 다른 엔진, STS 엔진이라든가 이런 데보다는 퍼포먼스가 더 강했고요. 그 다음에 엔진은 한 3, 4인데 STS 엔진이라든가 하나 엔진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부채가 자본 총계보다 한 3배 이상, 300% 높기 때문에 유상증자 리스크라든가 이런 리스크가 좀 존재를 하고, 실적은 확 좋아졌는데 존재를 하고요. 대신 HD 마린 엔진은 실적이 2분기 때 확 좋아진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3분기에 작년 3분기보다 실적이 확 좋아진다. 그러면 관심을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LNG 관련된 중소형주입니다. 중소형 주선주 보면 성광밴드라든가 한국가본 이런 기업이 있는데, 코스닥 지수하고 비교했을 때는 지금 코스닥 지수가 전체가 조정을 받으니까 사실 중소형 조선 관련주들도 전체가 조정을 받는데, 올해 기준으로 보면 한국카본보다 성광밴드가 훨씬 코스닥 지수보다는 높은 위치입니다. 더 퍼포먼스니까 코스닥 지수가 더 난다. 그러면 코스닥 지수보다 강하게 상승하고 버텼던 성광밴드가 먼저 움직일 수 있으니까, 또 조선주 부품주에 또 관심이 있으시면 성광밴드 여기에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또 다양한 섹터들, 이런 섹터들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원하시는 분들은 이희경 정제TV 또 유튜브에 오시면 다양한 또 섹터들 설명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도체는 어떤 전략으로 매수 접근해야 할까요? 사실 삼성전자가 개인들이 워낙 많이 샀기 때문에 올라줘야 되죠. 하지만 좀 넉넉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반도체가 사실 어렵지만 전략만 잘 세우면 또 반도체는 이번이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어지니까요. 그래서 일단 전략 설명드리고, 또 개인들이 가장 어려운 삼성전자 언제 반등이 나오는지, 또 어느 시점에 반드시 매수해야 되는지 그런 지점까지 또 하나하나 살펴보고요. 그러면 반도체 섹터 중에 어떤 섹터가 제일 강하냐, 그걸 보면 사실 답이 어느 정도 딱 나옵니다. 차트 하나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은 반도체 밸류체인 관련 주가입니다. 주가 보게 되면 이 밸류체인 중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도 같이 표기를 했거든요. 주황색이죠. 제일 강하게 상승하는 게 주황색. 그래도 다른 섹터들은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주황색이 그래도 강하게 9월부터 상승을 하는데, 이 주황색 어떤 종목일까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SK하이닉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반도체 일단 탑픽은 SK하이닉스가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또 봐야 되고요. 또 지금은 HBM 관련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시점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탑픽은 SK하이닉스다. 그 다음 붉은색이죠. 그래프 보면 붉은색 그래프가 그래도 SK하이닉스보다는 낫지만 9월부터 반등을 하고 있죠. 이 붉은색은 후공정 장비주입니다. 장비주 같은 경우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공정이 있고 후공정이 있습니다. 근데 HBM은 대부분 후공정입니다. 결국 장비 중에서도 HBM 관련됐던 장비주는 그래도 반등이 나오고 있다, 이게 나타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가 나오고, 그 다음 가장 강하게 하락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입니다. 좀 안타깝지만 삼성전자가 가장 약하게 하락을 했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사실 가장 강점이 전공정입니다. 전공정.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후전공은 외주도 주고 하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 관련돼 있는 전공정 반도체 장비주들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프 보면 삼성전자하고 같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소재주 또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은 9월부터 반등하는 섹터는 SK하이닉스하고 후공정 장비주 딱 두 개다. 이렇게 보고 거기에 맞춰서 일단 방점에 짰고 나머지 조정을 받는 애들은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오면 다른 애들도 같이 반등이 나올 거거든요. 따라서 삼성전자가 언제 반등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접근을 하면 좀 그래도 대응을 하기는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언제 상승할까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사실 왜 하락을 하는지 알게 되면 또 언제 반등을 하는지도 같이 알 수가 있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요인들이 있지만 그 요인들이 만약에 하락하는 요인이 3개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라도 바뀌면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정말 반드시 접근을 해야 될 것은 큰 어떤 주제가 바뀐다든가 그런 경우들은 또 반드시 매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 먼저 하락한 요인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 전략까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주식시장에서는 여러분 수급이 깡패다 이런 말이 있죠. 사실 수급적으로 좋지 못하면 상승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 삼성전자 제가 수급을 딱 표시를 했는데 9월 3일부터 10월 25일 계속 외국인 매도입니다. 집중적인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한 33거래일 연속 또 규모적으로는 13조 원 매도를 했습니다. 뭐 매도 폭탄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큰 세력들이 이렇게 매도가 나오면 일단 바로 상승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가 과거에 상승을 할 때 보면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야지 상승을 한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대형주들은 사실 수급이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팔고도 다음 주에 또 사고 수급이 빠르게 바뀔 수 있지만 큰 대형주 같은 수급은 단번에 바뀌기는 쉽지 않거든요. 정말 특별한 이슈가 나오지 않고서는 단번에 바뀌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강하게 하락한 삼성전자는 너무 V자 반등을 보고 조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첫 번째는 수급이 바뀌는 건데 수급은 여러분 과거 여러분 삼성전자가 확 강하게 상승할 때 보면 초반에 외국인들이 큰 물량을 한 5일 이상 확 들어옵니다. 확 들어오고 난 뒤에는 주가가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 5일 연속으로 규모가 큰 물량이 확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먼저 알 수가 있거든요. 그 뒤에 호재가 터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확 들어오는 시점, 그 시점 한 5일 정도 연속으로 그 시점에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접근을 한다 보면 되고요. 지금은 수급이 어떤 측면이냐 하면 강하게 매도가 나오다가 매도가 멈췄다. 이번 주에 그래도 이제 매도가 멈췄고 금액 소폭이지만 뭐 매수가 들어오지만 이건 매수가 들어왔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큰 금액 매도했던 그래프만큼 반대로 크게 들어오는 거 이런 애들이 한 5월 정도로 확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로는 들어오는 시점 뭐 나는 바로 상승하기 직전에 매수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한 차례 튀어오르지만 수급 꼭 체크를 하시고요. 대신 그래도 다행인 점은 여러분 수급이 이번 주에 멈췄다는 겁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좀 횡보는 갈 수 있다. 그래서 가격적인 어떤 뭐 추가 하락은 크지는 않을 거고 대신 횡보가 나올 거다. 따라서 횡보를 할 때 뭐 지금 현저점까지 온다면 또 매수를 하고 또 반등이 나오면 비중 축소하고 이런 좀 뭐라 그럴까요? 하단 박스권 매매 정도는 가능하지만 추세를 보고 길게 매수하기는 아직은 이런 타이밍이다. 이렇게 첫 번째 하나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역시 HBM입니다. 사실 아직도 공식적으로 삼성전자가 HBM 콜 테스트를 통과됐다. 그건 아니죠. 사실 이번 주에 뭐 대만 언론에서 조건부 승인이 났다. 이런 뉴스들은 나왔지만 그거보다 공식적인 콜 테스트 통과 기사가 나와야지 상승을 할 수 있고
또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이 퀄테스트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면 그래도 추세적으로 바꾸기는 아직은 쉽지 않고 대신 워낙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좀 아쉽지만 사실 삼성전자가 늘 기술력은 1위랐거든요. 그렇지만 이번에 HBM 같은 경우는 1위가 SK하이닉스가 되고 2위도 하지 못하고 3위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게 되니까 2위가 마이크론이고 3위거든요. 3위가 되면 어떤 문제가 되냐고 하면 엔비디아라는 밸류 체인 입장에서 보면 잘 쓰는 업체가 2개나 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제품이 테스트가 통과됐다. 물량 많이 줄까요? 기존에 잘 쓰던 제품을 그대로 활용을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백업 정도로만 활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최소한 2번째 정도로는 통과가 됐어야 되는데 3번째 아직도 공식적인 통과가 안 나왔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반도체의 가장 주도인 HBM에서는 수혜를 가장 못 받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통과될 치고 가기가 한 번 뒤처지면 또 확 치고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HBM이 공식적으로 콜테스트가 통과된다. 그러면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공식적인 거 나왔을 때 계속 지금은 반등 또 조정 횡보를 하다가 이런 공식적이 나오면 일정 박스권 한번 돌파할 확률도 높으니까요. 그래서 공식적인 콜테스트 요거 또 발표를 한번 기다려보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걱정하고 어떻게 보면 좀 외국 시각에서 보면 우리나라 반도체에 가장 걱정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D램 반도체 가격 추이입니다. D램 반도체 가격 추이를 보면 여러분 DDR4 맨 밑에 DDR4 2개 그래프가 있는데 맨 밑에 DDR4 같은 경우는 8월 달에서 9월 달 가격이 D램 가격이 22%, 17%확 급락을 했습니다. 하단에서 하나, 2개 정도 보면 DDR4가 8월에서 9월 너무 크게 급락을 했죠. 급락을 했고 대신 위에 좀 고급 제품인 DDR5 같은 경우는 가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락하지 않고. 이거는 무슨 이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중국 창신 메모리 CXNT인데 창신 메모리가 DDR4 지금 중저가형 반도체까지는 기술이 개발이 되고 DDR5 아직 고가형은 기술 개발이 못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늘 글로벌 시장에서는 중국이 문제지요. 중국이 개발을 하면 정말 가격 상관없이 물량을 밀어내거든요. 그러면서 모든 가격들을 다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개발되어 있는 DDR4 같은 경우는 물량을 어마무시하게 밀어내면서 가격을 다 떨어뜨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창신 메모리가 계속 개발을 하게 되면 기존에 레거시 반도체 있는 쪽은 정말 어려워지지 않느냐. 이 위기감이 사실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 만든다고 저가형 반도체 물량을 오히려 줄이면서 HBM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중국이 아예 못 따라오는 기술이니까요. 영향을 적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레거시 반도체가 매출에서 가장 큰 차지를 하는데 이 영향, 중국 영향을 받으면서 가장 또 조정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따라서 살피다가 만약에 요거는 또 반대적인 측면에서 중국 창신 메모리가 DDR5 고급 기술까지 개발이 됐다. 그러면 사실 삼성전자가 반등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이쪽 부분도 살펴야 되는데 쉽게 개발되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개발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미국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반도체 장비를 막고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한쪽에서는 개발이 되냐 안 되냐 좀 리스크적인 측면이 뭐가 있는지 더 부각이 되는지 그쪽 부분도 우리가 살피면서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반도체 시장에 억누르는 거 삼성전자 억누르는 부분 중에 가장 크고 또 레거시 반도체 세계 1위고 가장 넓은 쪽이니까요. 그래서 보면 사실 고가형 반도체는 상승을 해야 되거든요. 반도체 가격이. 이런 저가형 가치가 확 떨어지니까 상승을 못하고 멈춰있는 측면 여러 가지로 중국 영향이 큰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도 좀 다른 측면이지만 또 개발이 되는지는 항상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삼성전자가 D램 반도체 외에 주가 상승을 기대했던 측면에 우리가 하나가 더 있죠. 다른 게 아니고 파운드리 쪽입니다. 사실 삼성전자와 파운드리 야심차게 갈 때 벌써 그때 주가는 TSMC 쪽에 경쟁되면서 갈 거라고 보고 앞쪽에 삼성전자가 10만 원 근처까지 폭발적으로 상승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강한 영향을 준 게 이 파운드리 영향을 갖는데 이 파운드리가 지금 삼성전자가 좋지 못합니다. 한번 보게 되면 지금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입니다. 1분기에서 2분기 시장 점유율 보면 삼성전자는 11%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TSMC는 60%대거든요. 워낙 격차가 심해져 있고 또 중국 쪽 애들이 또 이쪽에서도 올라오는데 그건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대신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치고 가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반대 영향입니다. 삼성전자가 이 파운드리의 TSMC를 잡으려고 어떤 전략을 펼쳤냐고 하면 셀퍼스트 전략입니다. 셀퍼스트 전략은 다른 게 아니고 삼성전자 기술력은 세계 1위다. 그러니까 일단 공장을 짓는 겁니다. 공장을 팍팍 지으면 메이저 빅테크 업체 공장만 만들면 수주 따올 수 있다. 그래서 파운드리 P2, P3 공장 짓고 P4, P5와 아예 또 공장을 막 짓는 그런 전략을 펼쳤거든요. 근데 여기에 전제 조건은 역시 기술력이잖아요. 기술력이 바탕이 됐을 때 이 전략은 어마무시하게 확 따라갈 수 있는 전략인데 애석하게도 파운드리 쪽에서도 지금 기술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 업체 아예 한쪽 또 수주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고 하면 B2, B3 여기에서 대량의 적자, 조 단위 이상 적자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원래 계획대로라면 빅테크 수주 받고 돌아가고 P4, P5 공장 짓고 또 하고 캐파 늘리고 TSMC 따라잡는데 기술력에서 뻑이 나버리니까 수주가 아예 아직 한 건도 없으니까 P2, P3 공장의 일부 셧다운 중단도 하고 지금 P4, P5 짓는 것도 건설 중단을 할까 이런 상태로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파운드리 쪽에서 어려운 거죠. 또 하지만 삼성전자가 일단 기술력에 먼저 접근을 해서 기술력이 완료가 되고 파운드리 쪽에서 빅테크 큰 업체들 수주가 받았다. 그러면 주가가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빅테크 애들 수주가 받았다는 소식이 들린다. 그러면 매수해도 됩니다. 대신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또 어렵죠. 그렇게 보면 삼성전자가 여러분 언제 급반등을 하면서 주가가 확 급등을 하느냐. 그건 첫 번째 수급적인 측면에서 대량의 수급이 한 5일 이상 확 들어온다. 그러면 급반등 나올 수 있는 선제적인 신호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HBM 콜 테스트가 통과가 된다. 요건 반등 신호고 그 다음 세 번째 파운드리 쪽에서 빅테크 메이저 애들의 수주를 받았다. 그러면 이건 의외로 강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되니까요. 그래서 항상 삼성전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 체크하시고 또 반대로는 창신 메모리가 중국 쪽 DDR5 고급 기술까지 개발이 되느냐 이쪽도 항상 신경을 쓰고 개발이 된다면 매수 관점을 좀 낮추시라. 또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반등하고 있는 SK하이닉스는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SK하이닉스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도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보는 것들은 첫 번째 반도체 섹터 내에 또 가장 강한 거고요. 주식은 역시 강한 종목이 또 반등이 나올 때 더 크게 반등을 하는 습성이 있으니까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제일 강한 섹터니까 반도체 중에서는 SK하이닉스 쪽에 봐야 되고요. 그러면 왜 강한지 이유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SK하이닉스 실적입니다. 실적을 보면 작년 2023년만 하더라도 1분기에 3조 4천억 적자 났습니다. 엄청난 적자가 4분기 때 살짝 흑자 전환을 하다가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팍팍팍 영업이익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보게 되면 2분기에 비해서 3분기 영업이익이 줄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SK하이닉스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성장이 내년까지 또 이어질 거다.
HBM 시장이 내년까지 또 계속 이어지니까요. 관심을 가지고 현재 뭐 이런 영업이익이라든가 당기순이익을 고려한다면 현재 시가총액 140조는 뭐 저평가 밸류로 보면 저평가 위치입니다. 물론 삼성전자도 밸류로 보면 워낙 저평가니까요. 밸류로는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밸류 플러스 성장성이 더했을 때 주가는 더 강하게 가거든요. 그래서 같이 저평가되어 있다면 성장성이 더 강한 SK하이닉스가 좀 더 강하게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번 3분기에서 또 어떻게 보면 뭐 반도체에서 큰 사건이면 큰 사건이죠.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영업이익보다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이 더 크게 나올 확률이 훨씬 커졌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으로서는 SK하이닉스가 1위로 올라서는 그런 시점이다. 그래서 확 변화가 나오는 이런 시점에서는 주가가 약간 눌리더라도 어느 순간 또 한 번 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은 역시 D램 반도체 시장 점유율입니다. 1분기에서 2분기 점유율 중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중에 유일하게 삼성전자가 증가를 했고요. 보면 31%에서 34.5%로 SK하이닉스가 유일하게 증가를 했고, 사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한 1, 2년 전만 하더라도 시장 점유율이 20%대 마이크론하고 비슷했습니다.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가 독보적으로 1위랐고 SK하이닉스는 뭐 20% 초중반의 마이크론하고 차이가 컸는데 어느덧 34%까지 확 치고 올라왔고, 특히 HBM 역량으로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매출액 성장은 뭐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을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도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성장을 보이고 있고 또 실적으로도 보이고 있고, 여기에 기술력입니다. 기술력으로도 보면 세계 최초 HBM3 12단 양산을 시작을 하지요. 또 이것도 완판이 되고, 그러면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상황이다. 주가는 매력적인 어떤 밸류의 위치를 하고 있고, 실적, 그 다음에 수급적인 측면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뭐 기술력 숫자 다 있지만 또 수급이 받쳐줘야 움직이니까, 사실 요 수급은 9월 19일부터 10월 18일 사이 요 한 달 정도 수급을 보면 외국인 매수 1위가 SK하이닉스입니다. 매도 1위는 삼성전자라고요. 분명하게 딱 보여주는 어떤 수급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는 뭐 대량 매도를 하지만 SK하이닉스는 매수를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뭐 일정 부분 우리가 반도체 본다는 토픽으로 SK하이닉스는 관심을 넣고 봐야 되고, 또 상승률 측면에서 맨 처음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다른 반도체 장비들보다 SK하이닉스 상승률이 더 높았거든요. 제일 강한 위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일각에서는 AI 거품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AI 향후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보면 일단 글로벌 기업들 실적 발표들이 중요한데, 뭐 이번 10월 달에 반도체 중에 큰 실적 먼저 2개 나온 게 TSMC 실적 발표가 나왔고, 그 다음에 ASML 실적 발표가 나왔죠. TSMC는 뭐 세계 1위 파운드리 회사고 뭐 HBM을 거의 대변한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TSMC가 3분기 순이익이 작년에 비해서 54%, 작년에도 높게 나왔는데 54%더 크게 나온 겁니다. 엄청나게 뭐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 사실 이런 성장 뒤에는 엔비디아하고도 마찰도 있습니다. 실적이 좋으려면 뭘까요? 가격을 올렸다는 겁니다. 독점을 하니까 사실 가격을 올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가 기술만 조금만 받치면 파운드리 쪽에서도 올 회사들은 많습니다. 계속 가격, 뭐 자기 독점이라고 사실 이렇게 가고 있고, 사실 또 일각에서는 엔비디아가 정용 공장을 원했는데 안 되고 거기서 또 큰 고승까지 와갔다. 그만큼 삐걱삐걱거리는데 요 틈새를 파고들 수 있는 기회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앞에 말했지만 빅테크 쪽에 수주 하나만 하더라도 그러면 TSMC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 수주가 중요한데 일어나는지 한번 보고요. 어쨌든 지금 TSMC가 3분기 때 워낙 이렇게 좋게 나오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주가는 미래를 보고 움직이잖아요. 4분기 가이던스도 13% 상향을 했습니다. 4분기에 더 좋아진다는 거죠. 이처럼 TSMC 실적만 보더라도 HBM 관련해서 시장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HBM 관련해 그 관련 밸류체인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다른 쪽, 중공정 쪽은 아직은 아니다 보여지게 되고, 두 번째, ASML 실적 발표가 났는데 ASML은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회사지요. 보게 되면 3분기 실적 좋게 나왔습니다. 여기도 주당 순이익이 작년에 비해서 30% 이상 증가를 했으니까요. 같이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순예약 자체가 한 26억 시장 예상치보다 한 절반으로 확 꺾였고, 그 다음에 4분기에 가이던스를 한 14% 하향 조정했습니다. 4분기에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처럼 그렇게 본다면 크게 보면 반도체 시장에서 HBM 관련해서 AI 반도체죠. AI 반도체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을 간다. TSMC가 실적으로 그걸 말해줬다고 보여지고, 대신 반도체 장비주들은 성장을 했지만 향후 큰 성장이 나오기는 만만찮다. 따라서 반도체 장비주들은 차별화가 나올 수 있으니까 반도체 장비주보다는 결국은 대장주인 SK하이닉스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이 이번 실적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컨트레서 엔비디아 차트하고 반도체가 거품이 아니라고 보는 이유, 엔비디아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하는 동안은 조정을 받으면 거품론이 또 나올 겁니다. 바로미터가 엔비디아니까. 또 엔비디아가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고 미국 월가에서 목표치도 계속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얘기는 AI 반도체가 계속 간다는 겁니다. 엔비디아 조정받고 할 때는 안 좋은 얘기 계속 나오고 AI로 이익을 어떻게 내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지금은 그걸 따질 때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AI 빅테크들이 AI 투자하는 것은 여러분 이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 물론 그건 베이스로 있지만 그거보다는 기술 패권에서 1위로 올라서고 살아남기 위해서 투자합니다. 쉽게 말해서 아마존 AI를 잘 막 돌아가고 활용하고 여러분들에게 사라 막 하고 AI 접목이 됐는 데가 있고, AI 접목이 안 되는 사이트가 있다면 어느 사이트가 살아남을까요? AI 했는 쪽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 선주 주자들은 AI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걔네들은 빅넷에 AI 투자하는 게 아니고 벌어놓은 돈으로 투자를 하는 거니까 부담도 적고요. 그러니까 패권 경쟁이 일어나고 독자적인 1위가 나올 동안은 계속해서 싸움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는 계속해서 갈고, 거기에 따라서 엔비디아도 지금 제가 차트를 보게 되면 여러분 상단에 엔비디아 매출액 그래프입니다. 분기 매출액 그래프를 해놨는데 어마어마한 성장이죠, 엔비디아. 그래서 일각에서는 성장률이 둔화될 거다. 이만큼 크게 매출이 성장됐는데 성장률까지 높아지기는 어렵지만 이 정도 매출이 성장이 되면 계속 이 정도만 나오더라도 계속 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그러니까 IT 혁명이 일어났죠. 인터넷이 막 깔리고 이럴 때 보게 되면 이때 IT 혁명의 대장주가 시스코입니다. 장비주들 경비 계속 들어가니까 인터넷 쪽으로 시스코하고, 그때 보면 파란색 10번색이 시스코 주가입니다. 시스코 주가고 엔비디아 주가를 2000년도 해서 겹쳤어요. 이렇게 보면 이게 올 3월까지인데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번에 AI 혁명이 과거 IT 혁명만큼 된다면 아직도 주가는 더블 이상 움직일 수 있고,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차이점이 뭐냐고 하면 시스코보다 엔비디아가 막대한 실적을 내면서 상승을 합니다. 이 실적까지 고려한다면 돌파할 수도 있고요. 따라서 지금 보면 AI 거품론은 아니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 특히 HBM 반도체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